이번 시간에는 이제 선교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화면에 나와 있는 저 건물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서울역 앞에 지금 세브란스 빌딩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이 병원인데,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기 전에 이제 전염병이 돌았을 때 어떤 치료를 했는지를 보니까 고양이를 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쥐의 귀신이 씌어가지고 콜레라 걸렸으니까 그 쥐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고양이 털로 가서 문지르면 이 쥐의 귀신이 물러난다고 그래서 이 짓을 했다고 그래요. 선교사들이 와서 조선 정부가 전염병이 돌았을 때 무슨 일을 하나 봤더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더래요. 죽은 다음에 단체 제사 지내는 거 외에.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들이 남긴 기록이 이렇습니다. 조선 정부의 병원들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들은 병원 밖에서 절대 진료를 하지 않았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절대로 병원에 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또 콜레라가 창궐하고 있다. 이 도시에서는 분명 매일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을 것이다. 알렌 박사는 정부에게 사망률을 추산해보기 위해서 매일 밤 묻기 위해 시금문을 통과하는 사체들의 숫자를 세어볼 것을 종용하였지만 그가 들은 대답은 그럴 필요가 뭐 있나? 그대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일 뿐이었다. 몇 구의 시체가 실려나갔는지를 좀 헤아려 봐라고 했는데 그런 것조차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원래 조선 시대에는 이제 이 곤장을 치는 이 태형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태형은 원래 때리는 막대기가 몇 센치 이런 걸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초기에는 한 요 정도 됐었습니다. 굵기도 얇고. 그런데 이게 점점 규율이라는 게 무너지다 보니까 이렇게 커졌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장 30대 이러면은 이제 곤장을 30대를 맞는데 30대를 맞은 사람들은 거의 다 장파열로 죽었다고 합니다. 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도 못 먹어가지고 삐쩍 마른 데다가 요 옆에 있는 개도 먹을 게 없으니까 개마저 이렇게 삐쩍 마른. 아니, 헬조선은 여기가 진짜 헬조선 아닙니까? 아니, 지금 전 국민이 살 빼기 위해서 1년에 7조 6천억 원을 쓰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여기서 불과 한 50km 북쪽으로 올라가면 강해의 죽도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살 빼기 위해서 7조 6천억 원을 쓰는 나라를 헬조선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예? 하여간 이 19세기 말에 이 조선에 온 서양 선교사들이 가장 우려한 것은 이 조선의 우물이었습니다. 우물. 마당에 우물이 있거나 마을에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과 화장실이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 우물이 지하수하고 맞닿아가지고 우물이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물 마신 사람들이 아주 단체로 수인성 전염병에 걸려서 떼죽음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그런 전염병이 돌면 치료는커녕 상상조차 못하고 귀신을 달래느라고 그냥 푸닥거리나 하고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이제 서양 선교사들에게 병원을 져서 병원 운영해도 좋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병원을 지니까 살고 싶으면 서양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기독교 병원을 가라.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서양 귀신으로 아주 조롱하던 이 조선 사람들이 정말 목숨 걸고 환자를 돕는 선교사들의 헌신에 감동을 하면서 조선에서 이제 기독교가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을 했죠. 특히 서양 선교사들은 조선에 와서 그야말로 조선에 오기 전에는 본인들도 아주 안락한 삶을 살고 그래도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그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조선에 와서 조선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정말 헌신하는 모습을 이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존 헤론 선교사는 알렌 선교사가 오기 전에 사실 이분이 제일 먼저 그 선교사로 파송이 되기로 됐었는데 오는 과정에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대 제중 원장이 됐습니다. 이분도 의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중원을 이제 맡아가지고 열심히 그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 때 와가지고 이제 그 병원을 운영하려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의사를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중원 의학교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병원이 너무 좁아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자리로 제중원을 옮겨서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좁아가지고 1887년에는 을지로 2가 그 명동성당 가는 그 부근으로 또 옮겨요. 바로 요 무렵에 이제 존 헤론 선교사가 제2대 제중원장으로 부임을 합니다. 존 헤론 선교사는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은 원래 태생은 영국인데 영국에서 14살 때 부모님하고 같이 미국의 테네시주로 이주를 해서 테네시 의대를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네시 의대 모교에서 당신은 정말 그 성적도 우수하고 그러니까 모교의 의대 교수로 좀 부임을 해달라 그랬는데 기도를 했는데 이제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너는 땅끝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데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린 조선의 세례교인 이수정 씨가 쓴 그 조선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글을 읽고 내가 갈 것은 조선이구나. 그래서 조선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1885년 6월 부인인 해티에론과 함께 조선에 도착을 한 이래 하루도 쉬지 않고 365일을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아프다 소리만 들으면 가방 들고 뛰어가고 너무나 이제 그 과로를 많이 합니다. 제중원은 조선 정부가 병원을 져줬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빠져가지고 선교사들이 이제 헌금 받아가지고 겨우 운영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원 1년 만에 환자를 1460명을 진료하는 아주 놀라운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 사람들은 아프면 그 서양 기독교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을 가면 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신념 때문에 몰려오는 거죠. 몰려오니까 의사는 한정되어 있는데 많은 환자들이 오다 보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환자들을 돌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존 헤론 선교사가 진료 기록을 통해서 조선인의 건강을 분석한 결과 조선 사람들이 사망률 1위는 천연두였습니다. 천연두는 다행히 목숨을 건지더라도 막 얼굴에 이렇게 곰보 자국 같은 게 나고 막 이래서 정말 좀 고통스러운 질병인데 어쨌든 천연두가 이 질병 1위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아주 너무나 잘 걸리는 질병은 말라리아, 매독, 소화불량 순이었습니다.
말라리아는 모기가 이게 물면 이제 걸리니까 모기를 퇴치를 못해서 이제 말라리아에 걸렸고, 송화불량은 서민층들이 봄이 되면은 이제 식량이 떨어지니까 산에 올라가 가지고 초급목피라고 그래서 나무뿌리 뭐 풀뿌리 이런 걸 캐서 먹다 보니까 위장장애, 소화불량 같은 게 많이 생겨왔다고 그래요. 그 매독은 뭐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조선 사람들의 이 어떤 이 성관념이나 이런 게 너무나 뭐 무지하고 불결하고, 그리고 뭐 너무나 그 문란하고 이런 결과물이 아닌가. 근데 우리는 뭐 이런 조선이 좋대요. 존 헤론 선교사가 그야말로 질병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돈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찾아오면은 치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적자를 불구하고 그야말로 온몸으로 치료를 하고,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조선에서 활동한 캐나다 선교사 게일 선교사가 존 헤론 이 원장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저 헤론 선교사는 수술용 란셋을 휘두르며 많은 이들을 육체적 고통에서 구제한 기독교 기사단이다. 너무나 열심히 그 5년간을 그야말로 밤잠을 안 자가면서 치료를 하다가 과로한 나머지 1890년 7월에 34살의 나이로 이질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젊은 나이에 그 사망을 하니까 이번에는 부인이 정식 선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조선으로 와서 조선에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이분도 결핵으로 사망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사들의 조선에서의 활동은 이런 식으로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존 헤론 선교사가 사망을 하니까 이제 이 땅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이렇게 순교한 분들을 위해서 뭔가 조선에다가 외국인 묘지를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선교회하고 외국 공사관이 조선 정부에다가 지금 저 성 밖에 양화진이라는 곳을 선교사 좀 구역으로 달라. 근데 조선 정부에서는 끝까지 안 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한 미국 공사관에서 그러면은 존 헤론 선교사는 조선에 묻히기를 원하니까 그럼 우리 공사관 뜰에다가 존 헤론 선교사를 우리가 모시겠다. 그래서 이제 조선 공사관 안에다가 존 헤론 선교사의 그 안장을 위해서 묘역을 만들려고 하니까 아니 사대문 성 안에 외국인 묘지를 만든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 뭐 이래가지고 막 옥신각신하다가 할 수 없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양화진에 저 선교사 묘역이 만들어져 있죠. 이 묘역은 존 헤론 선교사가 사망을 하면서 거의 뭐 조선 정부를 그냥 뭐 들들 볶다시피 해서 얻어낸 것입니다. 바로 그 양화진 그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만들어진 그곳은 흥선대원군 시절에 천주교 박해를 한 병인 박해 시절에 천주교 신자들 목을 치던 처형장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 대원군이 왜 양화진에서 이 서양 천주교인들 목을 쳤냐면 병인양요 당시에 프랑스 군함이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양화진 앞에까지 와서 양화진 앞에서 그 연기를 막 내뿜고 이틀간 있다가 돌아간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서양대들로 인해서 오염된 저 강물을 천주교 신자들의 피로써 정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양화진에서 목을 친 거예요. 그 자리에 바로 이 선교사 묘역이 만들어져서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안장된 제1호가 재중원 원장을 지낸 존 헤론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후
선교사하고 가족 550여 분이 이곳에 영면하고 계신데 한번 가서 보시면 우리가 그냥 이름으로 들어 알고 있는 그런 정말 선교사들의 묘역이 쭉 있고,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정말 좀 숙연해집니다. 꼭 한번 좀 자녀분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 묘역에 써 있는 묘비명도 한번 보시고, 이분들이 어떠한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 자리에 묻히시게 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느끼는 것도 좋은 그 산 역사가 교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그 헤론 선교사가 돌아가시면서 재중원이 이제 혼란에 빠져가지고 2달간 문을 닫았다가 제 3대 재중원장으로 찰스 빈턴이라는 분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빈턴이라는 분은 참 재밌는 분입니다. 이분도 아주 엘리트인데, 이분은 육체를 치유하는 것보다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아주 강렬한 신념을 가진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재중원에서 근무하던 선교사들은 앞장서서 선교를 하다가 조선정부하고 계속 충돌이 벌어지면 이 병원을 폐쇄당할지도 모르니까 비공식으로 조심스럽게 선교를 했는데, 이 찰스 빈턴 선교사는 대놓고 이제 선교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정부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야,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1894년 11월에 에비슨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재중원 원장을 이제 바꿉니다. 그때 이 찰스 빈턴 이분은 돌아가지 않고 자기 집에다가 병원을 차려가지고 서민들을 이제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이 성품이 강직했냐면, 왕궁으로 찾아가가지고 고종이 그 당시에 이 후궁을 막 수십 명을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그 고종에게 임금이 많은 궁녀를 거느리는 것은 죄악이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간다. 이렇게 외치다가 체포돼가지고 투옥된 기록이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참 창피한 얘기인데요. 이 고종이 이 궁에 궁녀가 몇 명이었느냐, 궁녀, 내시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일본 공사관 기록을 보니까 1904년인가에 상당히 많은 사람을 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궁녀 내시가 4,400명이었대요. 참 어쩌자고 이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고종 이분이 이제 황제에서 폐위돼가지고 덕수궁 이태왕이라는 그 이제 뒷자리로 물러나간 다음에 일본에게 이제 나라를 팔죠. 그 판 대가로 어마어마한 이제 돈을 받습니다. 그 돈으로 안락하게 덕수궁에서 살면서 매일 하는 일이 뭐냐? 궁녀들하고 당구 치고 커피 마시고 추궁기로 음악 감상을 하시고, 밤 되면 아무 궁녀나 데리고 자서 애 만들고, 그래가지고 나이 60에 막 애를 낳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찰스 빈턴 선교사가 이런 얘기 할 만도 하겠죠. 또 이 찰스 빈턴 선교사는 또 나병 환자 실태조사위원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그 후에 북장로교가 나환자 구호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09년에 부산에 나병원을 설립한 것도 서양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 한센병 환자들 그냥 뭐 이런 손 이런 게 다 뭉그러지고 막 그런 거를 가서 그 치료하고 구한 사람들도 다 서양 선교사들이었어요. 찰스 빈턴 선교사는 조선에서 활동하는 중에 자녀 넷이 있었는데 4명 다 죽어요. 질병으로. 부인도 질병으로 잃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자식 4명을 조선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잃었으니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선교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대륙 낭인들이 야, 저 서양 선교사들 봐라. 저렇게 목숨 걸고 하는데 일본 불교 승려들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하겠죠. 재중원의 4대 원장으로 오신 분은 영국 출신의 캐나다 의료 선교사인 에비슨 선교사인데, 우리가 이 에비슨 선교사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박사가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고 서양 학문을 배우다 보니까 자기 상투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를 찾아가서 제 상투를 좀 잘라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에비슨 선교사가 이승만 청년의 상투를 잘라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승만 청년이 여러 선교사들 중에서 왜 에비슨 선교사에게 상투를 잘라달라고 했을까요? 뭔가 이 두 사람이 참으로 의기투합을 했기 때문입니다. 에비슨 선교사가 이승만 청년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서양의 자유란 무엇이고, 기독교란 무엇이고, 인권이란 무엇이고,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자기가 쓴 자서전에 나는 배제학당에 영어를 배우러 갔는데 영어보다 더 큰 자유의 개념을 나는 알게 됐다. 그 자유의 개념을 에비슨 선교사가 이승만 박사에게 전해준 것이죠. 또 이 에비슨 선교사가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제 아까 첫 장면으로 보여드린 그 세브란스 병원을 짓게 되는 계기도 에비슨 선교사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재중원으로 이제 원장으로 부임하고서 보니까 조선 정부가 운영비는 안 주면서 뭐 그냥 뭐 병원 운영에 뭐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자꾸만 간섭을 하고 그러니까 고종을 찾아가서 이러지 마시고 운영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 병원의 운영권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조선 정부도 이제 뭐 돈도 없고 그런 차에 잘 됐다. 그러면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래가지고 재중원 운영권을 넘겨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서부터 아주 이 재중원을 명실상부한 선교의 거점으로 만든 분이 바로 이 에비슨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병원을 좀 한 차원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1900년 4월에 에비슨 선교사가 뉴욕의 카네기홀에서 아주 그 유명한 세계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1900년 이 세계 선교대회는 미국의 이 전직 대통령 이런 분들이 뭐 대거 참여해서 미국을 움직이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 참석을 해서 앞으로 이 지구상에 우리가 선교사들을 파송을 해서 기독교인이 지금 현재 5억 명이라고 하는데 몇 년 안에 이걸 10억 명으로 늘리자. 그러기 위해서 미국이 활발하게 해외 선교를 하자 하는 그 내용을 다지는 선교대회였습니다. 바로 이 선교대회에 에비슨 선교사가 참석을 해서 그 선교대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렇게 연설합니다. 지금 조선에 병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교파를 초월한 서양식 연합병원을 지으면 조선에서 정말 효율적인 선교가 가능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여기가 훌륭한 선교 거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끝난 다음에 어떤 신사가 에비슨 선교사를 찾아와서 병원을 짓는데 얼마가 듭니까? 그래서 10,000불이 듭니다. 그랬더니 10,000불을 주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세브란스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아주 유명한 건축가 헨리 고든이라는 사람이 설계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기부한 이 10,000불과 헨리 고든이 그 설계를 해준 설계도를 가지고 1904년 9월 23일 남대문 밖 그 당시 지명으로는 복숭아골, 지금 현재로 치면 서울역 맞은편 여기에
아주 초연대식 위생설비, 그 다음에 실험의학의 최신 성과를 반영한 최첨단 병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는 그때 그 도네이션을 해준 그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름을 세브란스 병원이다 이렇게 졌어요. 자, 그럼 세브란스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이분은 우리는 그냥 병원을 진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적인 기업가였습니다. 이분은 세브란스라는 분이 이제 만불을 그 기부를 해서 병원을 짓는 와중에 막 러일 전쟁이 막 들썩들썩 하다 보니까 막 자재비가 폭등하고 그래가지고 병원 관리비가 그 처음보다 훨씬 많이 들게 돼서 그래서 2만 5천 불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 관리비가 모자란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내가 그 돈 다 기부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자란 돈까지 다 기부를 해서 총 2만 5천 불을 세브란스가 혼자서 기부를 해요. 뿐만이 아니라 이 세브란스가 2만 달러를 또 추가로 지원해서 격리병동, 진찰실, 의사 간호사의 월급 이런 것까지를 세브란스가 부담을 했습니다. 이분 혼자만 그 기부를 한 게 아니고요.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세브란스의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총 4대가 120년 동안 세브란스 병원을 위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이 세계적인 병원이 된 거예요. 또 1907년에 세브란스가 자기가 지금 병원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서울에 왔는데 그때 다른 병원, 다른 교회, 다른 학교에다가도 많은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여학교에 본관 건물이 있는데 그 본관 건물 세브란스가 지원해서 진 건물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록펠러는 아시죠? 록펠러의 고등학교 1년 선배입니다. 그래서 록펠러하고 세브란스가 힘을 합쳐가지고 만든 회사가 세계적인 석유회사인 스탠다드 석유회사입니다. 스탠다드 석유회사가 미국의 석유 산업을 아주 다 손에 쥐게 되죠. 그래서 이 석유회사 운영은 록펠러가 하고 세브란스는 재정 격리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본인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다 기부를 해요. 이렇게. 록펠러의 친구인 세브란스였으니까 이 사람이 미국의 뭐 정치인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겠습니까? 바로 이 세브란스에게 이승만 청년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에비슨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이 밀사로 뽑혀가지고 미국에 갔을 때 총 19통의 이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그 19통의 추천서 중에 아마 세브란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승만 박사가 세브란스를 만나서 에비슨 선교사의 추천장을 가지고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보고 얘기 들었어.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이승만 박사가 미국 국무장관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미국 국무장관이 어떤 사람인데 그래 아무런 관직도 없는 이승만을 만나줘요. 그런데 그러냐고. 왜냐하면 이 세브란스가 국무장관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브란스의 도움으로 이승만 청년이 미국 국무장관을 만납니다. 자, 세브란스 병원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병원을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필요한데 그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 의학교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조선의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 의사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당시에 양반들은 원래 조선에서 의사는 양반들은 하면 안 되는 직업입니다. 양반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어햄하고 그 큰 소리나 치고 앉아있고
의사 이런 거는 전부 중인 계급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의 자제들은 의학교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백정의 아들 이런 사람들이 뭐 짐승 잡던 사람들이 이제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이런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 의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의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이거 사람이 모자라니까 세브란스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주치의인 러들러 박사를 당신이 가서 조선에 가서 의사 양성에 좀 도움을 주시오. 그래가지고 자기 주치의가 태평양을 건너와가지고 이 의학교에서 후진들을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에비슨과 이 러들러 박사의 지도 아래 의학 수련을 8년간 받은 조선 청년 7명이 1908년 6월에 의사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졸업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만민공동회에서 백정 출신으로 연설을 한 그 아주 유명한 그 백정의 아들인 박서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의학교에 가가지고 8년 동안을 열심히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돼요. 이분이 세브란스 병원 의학교 교수를 하다가 또 급하면 가서 이제 진료도 하고 화학, 해부학, 외과학을 가르치다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1910년에 나라가 망하니까 선교사들로부터 이 독립 정신을 열심히 이제 그 지도받았으니까 북간도로 이주해가지고 용정에다가 북간도의 유일한 서양 의료기관인 구세병원을 만들고 또 숭신학교라는 걸 세워가지고 후진을 양성을 해요. 200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 박서양의 북간도 독립운동을 인정해가지고 건국원장을 수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서양 선교사들은 단순히 그냥 와서 뭐 기독교만 전파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엔지니어, 기술자, 의사 같은 실용 분야의 사람들을 대거 양성을 했고 그 사람들에게 공부를 시키면서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뭔가 이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도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독립정신을 열심히 불어넣어서 이것을 실천하는 데 앞장섰다는 뜻입니다. 이런 그 박서양 사례에 버금가는 또 한 사람의 사례가 바로 이 김필순이라는 의사입니다. 박서양하고 동기예요. 이 사람은 이 세브란스 의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 통역을 담당하다가 의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브란스 병원 원장인 에비슨 선교사가 보니까 이 친구는 이제 영어를 잘하니까 에비슨 선교사가 이 후진 양성을 위해서 의학 서적을 번역을 했는데 바로 그 의학 서적 번역 작업을 이 김필순 씨가 도와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그 의학 서적 영문으로 된 걸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의학의 뿌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김필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도 세브란스 의학원에서 후진을 양성을 하다가 1911년에 중국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통화라는 곳에다가 적십병원을 개원해가지고 거기서 번 돈 전부 독립군 군자금으로 제공을 합니다. 1916년에는 몽고의 치치하울로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에 북제진료소라는 것을 개원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1919년에 콜레라로 사망을 해요. 이분도 박서양 씨하고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길을 걷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독립운동은 이런 분들이 한 것이 진짜 독립운동 아니겠습니까? 그 진짜 독립운동의 뿌리를 거슬러 가면 전부 선교사들이 나타나요.
이 세브란스라는 분과 이승만 박사하고의 또 인연이 시작이 됩니다. 이승만 박사가 1905년에 이제 민영환의 밀사로 뽑혀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조선 독립을 청원하는 문제는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에비슨의 이 주선으로 세브란스하고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1908년이면 아마 이승만 박사가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를 마치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할 때입니다. 이때 조선에 파송됐던 언더우드 선교사, 헐버트 선교사, 에비슨 선교사가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승만 박사와 세브란스와 이 세 명의 선교사가 만나가지고 지금 한국에다가 선교사를 20명을 더 보냅시다. 20명을 더 보내려면은 이 모금을 해야 되는데 그 모금을 하기 위해서 전국을 순회를 합시다. 그래서 이 세브란스가 그러면은 내 고향인 클리브랜드에서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 언더우드, 헐버트, 에비슨, 세브란스 그리고 이승만, 청년 이승만 5명이 클리브랜드 일대를 돌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연설을 해가지고 모금을 해서 실제로 10만 달러를 모금을 해가지고 선교사 20명을 더 파송을 해요. 그때 이제 낮에는 교회에 가가지고 그 강연을 하고 밤에는 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록펠러가 만든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경영자니까 이 석유 에너지 문명사를 이승만 박사에게 가르칩니다. 이승만 청년, 지금 잘 들어라. 지금은 세계 패권이 석탄을 위주로 하는 석탄 문명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는 석탄이 가장 많이 나는 영국이 패권을 장악을 한다. 그런데 조만간 이제 석탄의 시대가 석유의 시대로 바뀔 것이다. 석유의 시대로 바뀌는 순간 석유가 가장 많이 나는 그 당시 미국이 세계 1위의 산유국이었습니다. 석유가 가장 많이 나는 미국이 패권국이 된다. 그런데 지금은 당신들이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굉장히 친해져서 우리 독립 도와주시오 그래도 뭐 아무도 안 쳐다볼 거다. 하지만 미국 내에 끝없이 당신을 도와줄 인맥을 만들어라. 그 인맥을 만들어서 한국의 독립의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그러면은 때가 되면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왜 전쟁을 하느냐? 미국은 모든 식민지를 다 독립시켜서 개방통상으로 먹고 사는 나라를 지향을 하는데 일본은 자기네 식민지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식민지를 만들려고 한다. 따라서 태평양에 이 제해권을 놓고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일 것인데 그때 전쟁을 벌이면 미국이 승리한다. 왜냐? 미국은 석유가 풍부하게 나고 일본은 석유가 안 난다. 그래서 미국이 패권국이 될 거니까 미국에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인맥을 만들어. 이게 이승만 박사의 외교 독립운동의 핵심입니다. 이승만 박사에게 외교 독립운동의 핵심을 심어준 사람은 누구냐? 세브란스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어느 누구도 이야기도 안 하고 잘 모르고 세브란스 그러면 뭐 그 병원 이름 아니야? 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승만 박사는 에너지의 패권이 바뀌고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의 이 패권국이 될 거고 미국의 한국의 독립을 도와줄 수 있는 인맥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힘으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외교 독립운동의 큰 그림을 세브란스라는 사람의 지도를 받아서 실천에 옮긴 것이죠. 또 아까 제가 유경공원 말씀드렸는데 이 유경공원의 그 선교사로 온 헐버트 길무어 벙커 선교사
이분들의 역할도 정말 지대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헐버트 선교사인데, 헐버트 선교사도 아주 미국 내에서 정말 그 전도 유망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분이 조선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알파벳보다 훨씬 훌륭한 한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게 있나? 그래가지고 한글을 연구한 결과 이분이 논문을 써가지고 한글이 정말 세계에서 우수한 그 글자다라는 논문을 써서 한글을 세계에 알린 사람이 헐버트라는 분이고요. 알리기만 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국민 교과서를 만듭니다. 사민필지라고 하는 이 한글 지리 교과서입니다. 이때서부터 총 15권의 한글 교과서를 서양 선교사가 만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글이라는 게 맞춤법 띄어쓰기도 연구가 안 돼서 배제학당의 제자인 주시경이라는 그 제자를 발탁을 해서, 야, 주시경아, 나랑 같이 한글 연구하자. 그래가지고 영문법을 토대로 해가지고 맞춤법 띄어쓰기 뭐 이런 것을 도입을 한 것은 헐버트 선교사였습니다. 오늘날 한글의 그 원조 그러면 주시경 박사인데, 주시경으로 하여금 한글을 연구하도록 모든 자극을 주고 돈을 제공하고 연구 활동을 만들어준 사람은 헐버트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세종대왕이 1440년대에 한글을 만들었는데 그 훌륭한 한글을 만들어 놓고 500년 동안을 중국 글자인 한문을 공용어로 쓰는 이런 나라, 그런 나라가 조선이었다는 뜻입니다. 또 아리랑을 이제 악보로 체부해가지고 아리랑이라는 음악이 조선에 있다는 것을 해외에 알린 것도 헐버트 선교사고, 이때서부터 우리의 이 서양 음악의 이 수준이 그야말로 고도로 발달하기 시작해서 오늘날 전 세계의 문화 컨텐츠의 선진국이 지금 한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BTS, 뭐 블랙핑크 뿐이 아니라 뭐 서양의 뭐 유명한 뭐 오페라 가수 뭐 다 한국 사람입니다. 이 뿌리는 누구냐? 헐버트 같은 선교사였어요. 일단 교회에 오면은 찬송가를 부르고 피아노를 치잖아요. 이게 한국인들에게 준 음악적 감성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또 한국 사정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영문 잡지 더 코리아 리포지터리라는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철로역정이라는 그 소설을 한글로 번역을 했고, 그리고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도 헐버트가 만들었고, 더 의미 있는 거는 서재필 박사가 독립신문을 만들 때 영문판을 같이 냈습니다. 영문판을. 이 영문판의 편집자가 누구냐? 헐버트 선교사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도 잘 몰라요. 헐버트 선교사가 막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동생이 그때 형을 만나러 잠시 그 조선에 왔었거든요. 야, 동생아, 너 잘 됐다. 너 나 대신 좀 독립신문 영문 네가 좀 맡아라. 그래가지고 동생을 2년간 붙잡아 놓고 영문판 독립신문을 편집하는 일을 도와줘요. 또 YMCA를 창립을 해가지고 질레트 선교사와 같이 오늘날 YMCA의 선구자가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한이 없습니다. 또 고종이 뭐 그 헤이그 밀사를 파견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이 헤이그 밀사와 관련돼 가지고 참 난감한 게, 과연 그 이준, 이상설, 뭐 이휘종 이 세 사람이 진짜 고종이 파견한 밀사가 맞냐? 왜냐하면 고종이 파견한 뭔가가 근거가 희박합니다. 그런데 근거가 확실한 밀사는 헐버트 선교사였습니다. 헐버트 선교사가 고종의 실제 이 그 증서를 가지고 헤이그에 가서
이 조선의 밀사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열심히 도운 사람은 누구냐? 헐버트 선교사였어요. 이런 식으로 헐버트 선교사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그냥 뭐 엄청난 일을 하니까 일본 당국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그 조선 총독부가 헐버트 선교사를 추방을 해버려요. 그래서 조선에서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르친 제자이자 이 독립운동 동료인 이승만 박사를 도와가지고 미국 내에 한국을 도울 수 있는 인맥을 만드는데 헐버트 선교사하고 세브란스가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1910년에 이승만 박사가 한국 친호회라는 것을 결성을 합니다. 다 이 한국을 도와서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그 톰킨스 목사라는 사람이 회장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유력 인사, 이런 사람들을 헐버트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외교 독립운동을 추진을 하는데, 이승만 박사의 외교 독립운동의 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브란스, 헐버트 선교사를 비롯해서 조선에 파송됐다가 귀국을 한 선교사들이 이승만 박사의 미국에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 친후회가 미국 전역에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이 네트워크가 오하이오주의 누구, 맨스필드의 누구, 대부분이 목사, 박사 뭐 이런 분입니다. 소위 말하는 미국의 주류 사회를 움직이는 영향력이 가장 큰 직업군은 목사들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보시면 다 뭐 상원의원, 목사, 박사 이런 분들로 구성된 한국 친후회 멤버들이 기회만 나면 한국의 독립을 해줘야 된다라는 운동을 미국에서 벌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세브란스가 예상했던 대로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을 해가지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1942년 워싱턴에서 한미협회라는 것을 결성을 합니다. 한미협회의 이사장이 누구냐? 워싱턴 파운드리 감리교회 목사이자 미국 상원 원목인 프레드릭 해리스 목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해리스 목사의 역할을 아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해리스 목사는 트루먼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미국 헌법에 의하면은 미국 부통령은 상원의원, 상원의장을 겸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은 미국의 모든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당사자들은 미국 상원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 항상 누구에게 의지를 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은 원목이 해리스 목사인데, 해리스 목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해리스 목사는 트루먼이 나중에 부통령에서 대통령이 되는데, 트루먼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이승만 박사가 운영하는 한미협회의 이사장을 맡았어요. 회장은 캐나다 대사를 크루멜 같은 분이었고, 이런 분들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 뭐냐? 바로 1943년에 카이로 선언이 나오는데, 그 카이로 선언이 나오게 된 것도 바로 이 한미협회 분들의 노력의 덕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승만 박사가 기독교인 친환회라는 걸 조직하는데, 기독교인 친환회를 조직하는 도움도 헐버트 선교사가 제공을 합니다. 기독교인 친환회 회장이 폴 더글러스라는 아메리칸대 총장이었는데, 그런 유명한 대학의 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승만 박사를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고, 김일성이가 했다는 무슨 보천보 전투 같은 이 가짜 독립운동만 교과서에 실어놨습니다. 카이로 선언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910년에 대한제국이 망한 이후에 이 세계의 열강 어느 누구도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카이로에서 이 장개석과 루스벨트와 처칠 수상이 만나서 조선이 지금 노예 상태에 있는데 저 노예 상태에 있는 조선을 우리가 독립시켜주겠다라고 국제적으로 약속을 한 선언이 카이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 선언이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지금까지의 이 독립운동을 이 연구한 학자들은 김구 주석이 장개석 총통이 카이로 회담에 간다 그러니까 김구 주석이 가서 우리 독립을 좀 청원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장개석이가 그것을 두 사람을 설득해서 카이로 선언에 나왔다라고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고 그렇게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건 다 말짱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개석은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카이로 선언에 어떻게 나왔느냐? 이승만 박사가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1943년 5월 15일 날 한국의 독립과 관련된 조치를 시급히 취해 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를 받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비서실장 명의로 귀하의 편지를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라고 답신을 보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해리스 목사 같은 이 한미협회 회원들이 집중적으로 루스벨트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조선의 독립을 약속을 해야 됩니다 라고 로비를 벌였고,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자기의 이 정치 담당 특보인 해리 홉킨스라는 사람에게 야, 우리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 독립을 약속하는 문건을 작성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 해리 홉킨스라는 사람이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초안을 가지고 루스벨트 대통령이 처칠과 장개석을 설득을 해서 나온 것이 카이로 선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이 해리 홉킨스, 루스벨트 대통령은 한미협회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노력을 한 그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카이로 선언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죠. 한국의 해방과 독립은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이 일본에다가 원자폭탄까지 떨어뜨려가면서 일본을 해체시키고 일본으로부터 조선을 떼내서 독립을 시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된 것입니다. 언제 우리 무장 독립군이 일제를 무력으로 타도해서 우리가 독립이 됐나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어떻게 지금 이 기술이 돼 있습니까? 항일 무장 독립에 대해서는 수십 페이지를 써놓고 외교 독립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움직여서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독립시키도록 만든 것은 헐버트 선교사라든지 에비슨 선교사라든지 이승만을 정말 도와준 세브란스 같은 분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고 우리가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다시 정립을 해야 되는 큰 과제를 우리가 안게 됐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한국 독립의 은인 헐버트 선교사를 한국으로 국빈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헐버트 선교사의 나이는 86세. 그 86세 되는 그 노인이 이승만 박사가 초청을 한다고 하니까 그 나이에 미국에서 배를 타고 한 달에 걸쳐서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왔어요. 너무 노쇠하셔서 그 태평양을 건너오는 그 긴 여정이 너무 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이 사진이 인천항에 도착을 할 때 헐버트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왜 헐버트 선교사를 한국 독립의 은인이다라고 초청을 했는지를 우리 정말 냉정하게 좀 봐야 됩니다. 한국 독립은 만주벌판에서 뭐 무슨 총 들고 설친 사람들이 독립을 한 게 아니고요. 헐버트 같은 분들이 미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을 움직여서 그 움직인 결과로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됐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헐버트 선교사가 너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병원으로 달려가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전 민족의 환영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결국 회복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나는 한국 땅에게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 유언에 따라서 헐버트 선교사의 묘역이 양화진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 모역 남쪽 B구역에 가면 바로 이 헐버트 선교사의 묘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2시간 동안 그 많은 분들의 활동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대표적인 몇 분만 말씀드렸는데, 조선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건 헌신이었습니다. 존 헤런 선교사가 그랬고요. 그 부인이 그랬고요. 많은 분들이 조선에서 선교를 하다가 목숨까지 잃고 가족을 잃고 그래가면서도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이 사람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한국인들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정말 부단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는 남들의 도움을 받는 그런 존재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됐죠. 이렇게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된 나라가 이 지구상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지구촌 곳곳에다가 파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에콰도르에도 가 있고요. 과테말라에도 가 있고, 많은 고생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우리 땅에 왔던 선교사들, 그분들의 이 헌신과 희생이야말로 오늘날 이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춧돌 역할을 했구나 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정말 너무나 감동을 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이 공병호 박사의 그 선교사 그 소개하는 책을 말씀드렸는데, 그거 외에 또 이 선교사의 그 자녀들이 한국 선교 활동과 관련된 아주 정말 주옥 같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연구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걸 잘 몰라요. 이제부터는 이런 분들의 좀 고귀한 뜻을 더 우리가 자세히 알고 더 우리가 이제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명실상부한 그야말로 이 정신까지 물질적인 선진국은 이미 다 된 것 같고 이제 정신적인 선진국이 되는 일이 남았는데
그 길에 인천사랑침례교회 여러분들이 앞장서실 것을 바라면서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